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역시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개선 이어질 수 있느냐? 처음에는 저희가 약속들은 하나 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이 헌법에서 상황에 남겨진 직업으로 이 문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민주당의 우리가 대청문회 전국이 나서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총선 관련 주제입니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 모두 인적 쇄신론에 불을 당긴 모습인데요. 두 사람 다 여야 각 진영에서 나름대로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다른 불출마 선언들보다 후폭풍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이 발언들 이 문제 한번 먼저 김세연 의원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이 한국당은 아주 그냥 아주 비하시켰습니다. 좀비 정당이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임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차이점은 뭐냐면 김세연 의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일단 던진 겁니다. 자기 지역구도 있고 국회의원직도 있고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것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지역구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건데 조금 다른데 다만 결은 좀 다르지만 임종석 실장은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닌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충격이 다른 것인데 김세연 의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단 탄탄대로의 젊은 삼선 의원이 갑자기 내 것도 던지면서 우리 한국당 거의 자포가자는 수준으로 한국당을 폭파하라는 수준의 이 성명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국회의원들 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음에 출마하지 맙시다. 나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건데 물론 이 김세연 의원의 말처럼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로 희생을 해야지 사실은 조금 이제 영향 좀 흔들리겠죠. 근데 지금도 김세연 의원의 이 선언 이후에 상당히 또 저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있어줬으면 하는 분들은 나간다 그러고 나갔으면 하는 분들은 그래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쪽도 뭐 표창원, 이철이 그쪽에서 볼 때도 이 사람은 한 번 좀 더 해서 좋겠다는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좀 나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버팁니다. 그러니까 진의원님 생각에는 김세연 의원의 이 폭탄 선언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저는 황교안 대표를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면서 같은 시간에 박맹우 사무총장이 진행 중인 걸 먼저 공개했습니다. 50% 50% 불가리한다. 불가리한다. 한 이유가 이거는 이 분위기라는 게 정치라는 게 하면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에서 만약에 김세연이 저렇게 자기 희생을 하고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나름대로 단식이라는 것도 본인 스타일로는 희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이 추운 날씨에 거기 뭐 밤 3시 반에 나온다면서요. 또 이분은 또 잠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극을 준 거는 틀림없고 또 하나는 그래서 단식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것도 저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그래서 지금 민주당보다 조금 더 폭을 넓힌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김세연 의원의 이 선언이 여야 양쪽에다 상당히 자극을 준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더 많이 주겠죠. 그렇죠. 여당은 지금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임 실장 얘기는. 어떻습니까? 김세연 의원의 선언. 네, 김세연 의원의 선언은 사실은 이제 자기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또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개인 예, 그런 생각이 우선 일차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든다. 좀 이제 보는 자기 생각이 다르시네요. 아버지가 이제 큰 정치인을 했었고 옛날에 제가 부산에 살 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었습니다. 김진재 의원. 김진재 의원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사실은 그 김세현 의원의 아버지를 지지하시고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정치할 때 아주 순박했던 모습도 기억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예, 예. 어쨌든 김세현 의원이 자기 아버지 후광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아직까지 제대로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지 못한.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까이 본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했겠죠. 그러나 멀리 본 사람들은 별로 평가 안 한 저평가된 정치인인데 지금 그 한마디 지금 굉장히 독한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굉장히 큰 폭발력 있는 얘기를 함으로써 아 김세현이 저런 면도 있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자기 정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치를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단 있는 한마디를 했다는 것은 큰 정치로 나갈 수 예, 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젊지만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불구하고 한국당이 던진 여파는 여의도 어떨까요? 연구원장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당의 책임을 지고 당의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 이후의 후폭풍이 사실 문제예요. 자유한국당은. 그걸 마치 당신은 나갔다 들어왔더니 또 탄핵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가지고 또 김세현의 발언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또 비하하는 것이 결국 가장 한국당이 아픈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성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걸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연세에서 어떤 새롭게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부글부글하고 대표님은 그것에 충격받아서 장애를 나서서 김세현 의원 발언이 거의 한국당을 해체하라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 수준에서 어쨌든 해체 뭔가 수준에서 내놓겠다, 다. 뭐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어떤 좀 더 건설적인 다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재창당 뭐 해체로 끝나자는 뜻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재창당에 대한 면모를 같이 도모해 가기보다는 한교안, 박맹우 두 사람만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부분의 김세현- 의원들의 불만거리가 될 수 김세현 의원은 있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네.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 같아요. 네, 김정호 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김세현 의원이 이제 18대 같이 교과위 상임위하면서 아, 그 같이 대학 하셨어요?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예산 소위에서 막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크게 언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자근자근 조곤조곤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어. 뭐 민폐, 좀비 이런 발언 단어 선택에도 놀랐지만 충분히 당선될 수 있고 3선이긴 하지만은 40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더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정말 누가 뭐래도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겠죠. 보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한 얘기처럼 한국당이 이거를 제대로 받아먹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버리고 네. 김세현 의원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고 있다. 한국당이 그렇게 얘기를 오세훈 전 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네.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뭐 50% 물갈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당이 이런 정도 상황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또 비슷한 얘기를 김세현 의원이 하셨던데 전원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봤을 수도 있죠. 그런 국회 정도의 방송이니까. 각오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그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의 뭐 개파 불문하고 반응을 봤을 때는 너무 뜨뜻미지근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죠. 자기 먹던 우물에 침 뱉기라는 또 이런 발언들은 정말 조금 삼가야 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자, 다시 그런 돌아가서 생각이 들죠. 진성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한국당이 대처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든 간에 이 김세현한테 떠밀렸다고 봅니다. 한국당은. 그럴 수밖에 그래요?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말씀처럼 김세현 의원의 이미지는 삼선이고 돈이 상당히 많다. 금수저다. 쉽게 지역구를 해서 됐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선이고 여의도 연구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지도나 이런 것들은 높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간 권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저도 뭐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조금
허를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4년도입니까? 그때 본인이 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법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오세훈법 만들어 놓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구도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비슷하게 이번은 좀 결은 다르지만 삼선의 부산 금정구라는 탄탄한 지역구를 가진 제가 볼 때는 이 김세현 의원은 다음에 출마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거는 있다. 또 하나는 근데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조금 비호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당인데 중도처럼 논다. 뭐 그런 때 비판을 받는데 그걸 떠나서 홍준표 의원이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저 김세현을 비판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금수저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김세현 나 싫어하지만 조말은 맡아. 100% 전부 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결기가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사실 힘듭니다. 물론 100% 나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호 전 분석도 김세현 의원의 이 선언이라든가 발언 이 부분들이 한국당에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 여파도 클 것 같다. 이미 그런- 나왔죠. 50% 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그래요?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거기다 치버리면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죠. 상당히 지금 이제 ING 진행령이 봐야 되겠군요. 하여튼 역대 선거에서 물갈이 네. 폭이 컸을 때 당선된 다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50% 이상은 누가 하느냐. 근데 민주당도 그걸 50% 보는 해야지 것은 좋은 이길 것 일이지만 같아요. 그 강력한 중심, 구심을 가진 리더십이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임종석 예, 전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왜 좀 전격적이었어요, 그죠? 갑자기. 네. 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었는데 이제 총선 준비한다, 뭐 종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 안 해 그래 버렸어요. 한편으로 정계 보면 은퇴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말은 정계 은퇴를 했지만 사실은 네. 그거는 뭐 더 두겨봐야 될 것 같고도. 제도권 정치를 예. 뭐 은퇴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제도권 뭐 정치. 통일 운동을 하겠다. 이제 제도권 그런 정치하고 부분들이. 비제도권 정치는 다른 건가요? 임종석 전 실장의 표현이 제도권 정치계를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운동을 이어서 그래서 뭐 예. 그것은 또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문정부의 청와대에 밥을 먹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 5, 60명 뭐 이런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들. 막 지역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또 좀 당내 불만이 있는 것도 의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정세균 그 전 의장이 계시는 종로구 지역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생각만큼 이렇게 잘 진척이 없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내부적으로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의외로 정세균 네. 의원이 탄탄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솔직히는 그 전에 비서실장 바로 되기 전에는 은평에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리고 성동은 이미 다 다른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말하자면 장흥이나 이런 자기 고향 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서울에서 뭐 했다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또 호남은 더욱다나 더 그런 사람일수록 험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을 수 그래도 있기 뭐 때문에. 다른 데 골라서 가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이제 정도의 그런데 이제 네임밸류라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보수 쪽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건도 있고 또 가족과 관련해서 뭐 자기 부인은 뭐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만 아이가 무슨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설랑설레 말이 많고 이것이 굉장히 자기한테도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피로감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이미 알겠습니다. 임종석 예.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16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6살인가? 예, 4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벌써 20년 BJ 때 젊은 정치를 피로 수혈됐었죠. 예, 20년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조금 더 갈고 닦기 위해서라도 한 텀 쉬어가면서 밖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까 김세현 의원은 지금 한국당의 당대표 포함해서 상당히 큰 충격파를 줬는데 이 민주당에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얘기가 86그룹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반발하는 것 같고요. 네, 예. 많이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올 정도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네.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해서 뭔가 총선에서 역할도 하고 출마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난 모습이었고 뭐 이해찬 대표가 뭐 함께 식사하면서 뭐 그 식사 자리에 뭐 하는 모습 저희 봤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그 뒤로 불과 몇 개월 사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종로에 이사까지 하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달에 정세균 전 의장님 뵀을 때만 해도 정세균 의장님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이 지역구에 애정을 갖고 계시고 종로요? 예, 그래요? 매일 아침 뭐 이 공원에서 사람들 만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사람 만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면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국회의장이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또 이를테면 종로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초대 총리이고 최장수 총리가 종로에서 굉장히 리스키하잖아요.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셈법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뜻밖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비 효과처럼 그렇다면은 이 86세대 586이죠 지금은 이 세대 상징처럼 되어 있는 임종석 실장이 지금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뭐 제도권의 정계 은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미치는 여파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운동권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시각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이 청와대에서 지금 비서진 뭐 행정관 출신들이 뭐 50명이다 70명이다 얘기 많은데 저는 역대 정권에서 저도 청와대 비서실 출신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겠다고 너도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연 이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 많은 행정관과 비서관들이 잠깐 청와대 거쳐가면서 출마하겠다고 다 깃발 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양정철 원장과 의논 끝에 이런 포석을 깔았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그냥 임종석 실장의 고뇌예찬 결단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얘기 때문에 그리고 온마이크 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SNS에 그냥 글을 올린 거라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은 이후에 이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임 실장의 뭐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신성원 주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어쨌든 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데리고 선글라스 끼고 전방도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걸 보고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권력에 도취돼서 지역구를 종로구를 찍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임종석 정도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종로구로 이사까지 하고 정세균 의원한테 인사도 하고 형님 저 왔어 한번 붙어봅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종로구가 굉장히 힘든 지역구입니다. 그 간단한 지역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 요즘 기사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동작을해 뭐 자격공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급이 청와대 비서실장 지낸 사람이 나경원 잡겠다고 거기 갑니까? 강경화 장관도 이야기 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강경화 장관은 여론조사를 시켜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석 실장이 그러면 그렇게 몸이 큰데 지금은 다른 지역구를 기웃기웃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룰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공천 룰이 똑같이 청와대도 표적 공천 없다 그냥 바로 신청해서 경선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임종석 실장은 임명직으로는 화려했지만 선출직으로 경선 가서 어느 지역구 가서 지금 난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고 다만 임종석의 이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86그룹들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라디오에 나와서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나중에 이야기해 그러고 기자들한테 뭐 그랬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물갈이의 신호탄 비슷한 겁니다. 임종석은 젊은 586입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하고 얘기가 있었다. 뭐 그렇게 양정철 원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양정철은 일찍부터 그 한 이유가 지금 배지는 없지만 배지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임 실장이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데 양정철 원장하고 교감이 있었다. 뭐 그런 언론의 추측 기사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임종석 전 실장은 86그룹 중에서도 막내에 속하거든요. 막내죠. 그러니까 그 선배급들에서 굉장히 더 충격적인 것이죠. 예. 몰랐다는 것이고. 민주화 과거 이제 70년대 80년대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그 당시 총학생회장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지금 총선이 이제 한 4개월 좀 더 남았습니까? 5개월이 채 안 네, 남았죠. 안 남았죠? 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충격파들이 워낙 20대 국회가 근데 이 지금 근본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뭐 선거구의 기본적인 룰도 세팅이 전혀 안 돼 있고 의석도 정리 안 돼 있고 선거 지역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꾸비를 더 넘어야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충격파들이 계속 오겠네요. 1, 이런 2월 달이나 사건들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불확실성의 네. 시대입니다. 지금. 예. 예. 재밌어요. 저희가 뭐 지금 예. 근데 신인들이 새로 정치하기는 딱 좋은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20대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이 좌불 안 서이겠네요. 네,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회에 지금 네. 들어놓을 현역들 많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김정은 의원님 그 변혁 대한신당 창당 이 문제 최신 변수 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고 네. 그래서 넘어가죠. 얼마 예. 전에 이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당 준비위원회 네. 뭐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이제 신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12월 3일에 그 문희상 의장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검찰개혁법안.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리고 이제 뭐 그 예산안 그다음에 선거제 다 한꺼번에 처리될 그럴 한꺼번에 가능성이 예. 매우 높아졌죠. 패키지로 갈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을 전후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 그 변혁 유승민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거기가 이제 그 탈당이나 또는 창당의 시점이 되거든요. 그 선거제 결과를 놓고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도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어떤 식으로든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중순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그 등록할 수 있는 그 시점이 12월 18일인가 17일이죠. 1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전후로 해서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 뭔가 많은 변화가 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죠? 네. 선거법이 통과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런데 선거법도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제3정당의 탄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저는 미정입니다. 미정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하고 유승엽 의원의 요즘 발언을 보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형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거의 줄이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신당이 김정은님 캐스팅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간에 뭔가 제3지대의 정당의 그런 흐름들은 상당히 올해 말쯤 가서 네. 있을 것 같다. 대한신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는 어떤 식으로든 제3지대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어쨌든 기호 그 3번을 달고 내년 선거에 벽보를 붙이는 것. 그게 박지원 굉장히 의원하고 중요한 손학규 의미가 있는 대표하고 그런 것이죠. 부분들이 공감이 된 건가요? 여러 가지 교류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유승민 한교안 그 두 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잘. 뭐 변혁이나 대한신당이나 어떤 신당들의 모습이 나와서 네. 선거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알겠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2주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부터 볼까요? 예. 저기 MBC 텔레비전이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인데 네. 일단 청와대에서 좀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저 프로그램을 짤 때 16,000명의 신청을 받아서 300명을 내보냈는데 김어준 같은 쉽게 하면 친여 성향의 방송인조차도 돛대기 시장 같았다. 예. 또 뭐 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 배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 보다가 3년 늙었다 그랬는데 이거 보는 국민들이 3년 늙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와 별도로 진행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한 MBC.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만들면 과거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김대중, 이명박 사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끝나고 나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방송사에 다 맡겼다고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방송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KBS 그 송현정 기자와 1대1 대담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앞으로 방송사가 이렇게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부로 만드는 것 이게 뭐 일부 지지자들한테는 호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평을 한 걸 보면 MBC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단식을 쓰는 한교안 대표가 정가훈 목사하고 같이 단상에 서서 서로 만세를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 정가원 목사가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인데요. 대표회장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너무 살벌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선하니까 그 정도 기도는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겠나. 국민들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 뭐 저런 대통령 살려주겠나. 이런 정말 그 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뭐 네. 종교인도 정치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전에도 사실 정당 활동을 한 걸로 알지만 이분도 무슨 기독당인가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도를 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그러한 세력과 과연 손을 잡을 것인가. 뭐 일부는 우연히 그 장소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서로 네. 예의 차원에서 손들어주고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과연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가 무엇이냐 네.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죠. 네. 어제 아침 경향신문 일면을 보고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하루에 3명씩 지금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이고요. 지금 저기 1,200명의 노동자들의 이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이 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실명은 아니고 성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사고 원인, 사망 원인, 그다음에 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이제 1,200명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서 노동부에서 이제 5대 그 사망의 주요 원인 이 추락, 뭐 끼임, 부딪힘, 뭐 머리 물체에 맞음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저 화면에서 까맣게 지금 이렇게 그 색칠된 부분이 우리가 그 김용균법의 그 원인이었던 김용균 씨의 이름은 실명으로 나와 있어요. 24세 그리고 끼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어로 이 노동자의 사망이 이렇게 그냥 정리될 수 있구나. 네. 이 모든 분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에서도 이렇게 모았다고 하는데요. OECD 산재 사망 1위라는 오명도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영국이나 호주처럼 정말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벌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망사고나 이렇게 나오면 사업주나 기업 경영인에게 뭐 벌금 25억, 27억 이렇게 매기거든요. 기업이 아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랬더니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징역을 아예 살게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국회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옆에서 들은 정보는 국회의원분들 이제 12월 지나면은 거의 이제 선거 때문에 너무 바쁘셔갖고 그러면 그냥 뭐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예. 법안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제 아침에 저 경향신문 보면서 제가 예.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꼭 국회가 이 20대 국회 떠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런 법안들은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고 노회찬 의원이 이 발의하고 간 그런 법안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국가도 국민도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안팎으로 많은 위기와 불안 요소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고민하고 해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이 국민의 정치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여건은 엄중한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또 한 번 더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여야 모두 잊지 말고요. 좀 조율에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안 보여.